전 세계 탑 레벨의 무력 집단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킬러 베드로.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킬러가 지금은 60세에 접어든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천의 킬러에게 쫓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60세의 나이에 접어들어 헌책방을 운영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사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책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 여학생은 베드로를 기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 눈치채고 있었던 베드로,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칼에서 피냄새를 맡았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여학생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또다시 베드로를 노리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여학생을 감싸며 이들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속일 수 없듯이 몸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실 주인공 베드로는 이 업계에서 최고의 성과로 압도적 1위의 명성을 이룬 킬러였는데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8초인, 이들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걸린 현상금이 무려 76억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현상금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랑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모아온 살점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가지고 있던 섬광탄을 이용해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회사 그 자체였다고 말하는데요. 남들이 연필을 쥐고 있을 때 베드로는 칼 쥐는 법을 배우기 위해 365일 피를 흘렸고, 남들이 전화기로 사랑을 배울 때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도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미팅하고 연애를 배울 때 러시아의 스파이가 되어 동상을 몸에 달고 살았고, 남들이 가족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누릴 때 테러 집단 한가운데서 수없는 죽을 고비와 싸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목숨 던져 일했는데 새로 부임한 조직의 보스로 인해 상황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진 주인공을 폐기 처분하겠다고 하는 보스였습니다. 적어도 킬러 베드로에겐 이런 대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던 베드로, 하지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8초인의 아지트, 베드로를 놓쳐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문득 찾아온 한 남성, 이들이 들고 있는 베드로의 사진과 갑자기 찾아온 남성의 옷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의문의 남성은 깨어나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혼자 중얼거리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이들의 주먹을 받아내고 뒤에서 무기를 들고 기습해오는 이들에게 엄청난 파워와 스피드로 제압해버립니다. 세상 모든 걸 무기로 쓴다는 말을 하자 부엌에 있던 문어로 여기 있는 모두를 참교육시켜버립니다.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과거 업계 최고라 불렸던 남자 베드로, 깨어나 보니 젊은 시절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부를 관통했던 총상이 사라졌고 죽일 듯 쥐어짜던 암세포의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지금의 베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점이었죠.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폭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 공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선보이며 단숨에 여기 있던 조폭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었고 통장을 확인해보는데 통장에 있던 76억이 사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린 시절 자란 곳은 종교시설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던 영광보육원이었고 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곳곳에까지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대 카르텔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리 클럽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회사이니 자신의 손으로 해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렇게 60세의 노인 베드로였던 몸을 죽인 8초인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젊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볼 리가 없었고 76억 외상값이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8초인, 그리고 이 뒤에는 헌책방에 찾아왔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고 젓가락 하나로 총을 든 이 남자를 제압해버리는데요. 글로리 클럽 또래 중 이런 실력자, 더 나아가 전국 어디를 뒤져도 이런 실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8초인이었습니다. 전투에는 일과견이 있었던 8초인, 과거 글로리 클럽에서 싸움 기술을 연마하면서 터득한 주짓수. 하지만 주인공에게 먹히지 않았고 그대로 제압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8초인은 베드로가 12사도급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과거 8초인을 교육하던 남자는 바로 과거의 베드로였죠. 그리고 여기 8초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의문의 한 남성, 이들은 아직 60세에 접어든 노인 베드로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노인 베드로가 부하 직원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현상금 76억, 트리플 S급 임무, 전국의 글로리 소속 킬러들에게 베드로 사냥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임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전광판으로 알리게 되고 이 상황을 베드로도 보게 됩니다. 글로리 클럽 소탕을 위해서 지원군이 필요했고 딱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도착한 이곳은 철거 예정인 공용 화장실. 많은 노숙자들이 이곳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고 이 사이에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단서를 찾아내자 문이 열렸고 계단이 펼쳐졌죠.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비싸 보이는 술까지. 그러자 베드로의 목에 바늘을 대는 한 여성. 이 여성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고 냄새만으로 젊고 살기를 풍기고 다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글로리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한 이 여성은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그대로 눕혀버리는 베드로.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성에게 자신의 정체와 겪었던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더니 조력자이자 이 여성에게 자기는 태풍의 눈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리는 베드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글로리 내부를 베드로의 손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방법이 글로리 클럽의 킬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로 회춘하게 된 베드로. 하지만 글로리 클럽의 킬러가 되려면 영광 보유관 출신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자 베드로가 향한 곳은 바로 신영광고등학교. 이곳에 입학하기로 하는데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에 모든 여성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곳은 글로리 재단이 세운 신영광고등학교였고 겉보기엔 평범한 학교처럼 보이지만 이 학교의 존재 목적은 킬러 양성이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킬러들을 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글로리 클럽의 킬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루트인 킬러 심화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취미는 싸움이고 본인을 킬러라고 소개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멀리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진짜 킬러들. 그러자 제일 먼저 베드로의 앞에 나타난 양아치들이 있었는데요. 이 양아치 장이슬은 긴 세월 오직 한 여자만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오해진이라는 학생과 사귄 지 22일째였고 그와 동시에 오늘 베드로에게 여친을 빼앗긴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복수하기 위해 주먹을 들이미는데 주먹 하나로 마포구를 제패한 이 남자 장이슬. 인생 처음으로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킬러 양성부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는 베드로와 전투 경험이 있었던 조은별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먼저 은별이를 찾아갔죠. 사실 8초인과의 전투 이후 은별이를 살려주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은별이의 이름은 가명이었고 진짜 이름은 이윤아였습니다. 한편 여기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받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곳에 베드로가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이들을 단숨에 참교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선생님은 숨겨둔 힘을 사용하며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실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데요. 봉사부에 들어올 생각 없냐는 광규 선생님. 사실 이 광규 선생님은 글로리의 클럽 교관이었습니다. 신영광고등학교에는 킬러 양성반이라고 불리우는 봉사부가 존재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아이들만이 그곳에서 킬러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킬러를 양성하는 봉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 있는 이들은 베드로를 반길 리가 없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드는데요. 이 학생들은 베드로와 같은 지상 최강의 킬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을 가볍게 놀아준 뒤 자리를 빠져나오는데요. 유나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베드로를 쫓아가 이 학교에 들어와 힘을 숨겨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한편 이곳은 서울 고속터미널. 의문의 한 남성이 수많은 캐리어를 이끌고 버스를 탔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 캐리어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봉사부에 들어온 하나의 의뢰건. 의뢰인은 대기업 최은창 회장이었고 글로리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의뢰를 성공한 팀은 회장님의 추천을 받아 봉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킬러가 된다고 하죠.
의뢰 내용은 바로 탈환이었고 최근에 10대들을 노린 납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납치한 아이들 중 하나가 최은창 회장의 외동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의뢰건에 지원하게 되었고 납치 탈환 임무를 위해 놀이공원에 잔입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곳에서 회장님 아들의 에어팟 연결 알림이 뜨게 되었고 이 여자 화장실에서 알림이 뜬다는 걸 알게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학교 여학생을 마주하였고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물어보자 놀라는 여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남자친구가 달려와 이유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에어팟은 회장님 아들의 에어팟이었고 이것을 귀신의 집에서 주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귀신의 집으로 향했고 이들은 이곳에서 납치당하게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광규 선생님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임무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박상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박상도는 한때 사도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실력자였습니다. 글로리에서 감당이 안 되자 퇴출시켰던 것이었는데요. 여기 이 광규 선생님의 다리를 잃게 만든 자가 바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박상도였습니다. 마침 광규 선생님은 박상도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학생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나와 주인공은 기절한 척 이곳에 잡혀 있었습니다. 킬러 전문 교육을 받은 이들 역시 속박에서 풀려나 박상도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과거를 보았을 때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었던 지옥주, 물도 식량도 없는 곳에서 보내는 한 달, 지급받은 물자는 오직 권총과 총알 하나였고 수천의 맹수가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이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총알은 사냥하거나 친구를 배신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발사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죽을 바에야 이곳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옥주가 끝나게 되었고 58기 181명의 보육원생 중 합격자는 이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들과 같은 나이에 어린 소년이었던 사도 베드로, 그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옥주 훈련을 진행한 58년 동안 총알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베드로를 존경했고 베드로처럼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박상도를 상대하게 되었고 하지만 과거 글로리 소속 킬러이자 사도급이라고 불리우던 박상도를 이들이 상대할 수가 없었고 위기의 순간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무기는 이 쟁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어리다고 봐주지 않겠다는 박상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안가 이 쟁반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방패로 사용하던 쟁반을 칼로 만들어버립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박상도가 손을 쥐는 데에 필요한 모든 신경과 인대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폭탄을 꺼내며 캐리어 속에 담겨진 아이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베드로가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나타난 광규 선생님, 베드로를 포함한 이 학생들을 걱정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납치되었던 아이들과 함께 최은창 회장의 아들도 무사히 구출되게 되죠. 그리고 박상도는 글로리 본사로 연행되어집니다. 이 일로 이들은 정식 킬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회장님의 아들을 구해준 대가로 대하그룹에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대하그룹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군수 기업으로 글로리 킬러들의 각종 전투 지원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정식 킬러 임명을 축하하며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총을 챙기고 베드로는 이 만년필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은창 회장이 베드로만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세계 최고 군수기업 대하그룹의 회장 최은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베드로의 손자냐고 묻는데요. 과거 이곳은 남산, 이 남자는 최은창의 아빠이자 그룹의 선대 회장님인데요. 여기 묶여있는 이들이 지금의 최은창 회장이자 선대 회장의 아들을 납치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선대 회장은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를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멸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선대 회장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영광성당에 찾아온 선대 회장 신부에게 자신의 아들이 납치되었다며 상황을 설명했고 대하그룹의 지원을 대가로 이들이 키운 12명의 사도 중 가장 강한 사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모스크바로 향했었고 그렇게 이들을 제압해내며 선대 회장의 아들인 최은창을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 이 유약한 꼬마가 늠름하게 자라 대하 그룹의 뒤를 이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를 과거 베드로의 손자라고 생각하는 최현창은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대하 그룹 미래 기술의 결정체인 오토바이를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전화 온 오광규 선생님의 전화. 글로리의 선배들이 이제 막 신입 킬러가 된 이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려 4년 만에 특별 채용자이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괴물 신인의 등장을 알리고자 영광성당에 향하게 됩니다. 유나는 이곳을 계시가 내려오는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글로리의 킬러들은 각자의 랭크에 맞는 임무, 즉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우라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들 앞에 임무를 나누어주는 남자가 등장하더니 성렬이라는 이 액체를 머리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더니 신입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여기 있는 글로리의 선배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남자는 평생 이 일을 해서 얻은 등급이 B급이었고 보통의 킬러는 이 정도만 되어도 별을 달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글로리의 D급은 일반인인 타깃인 임무를 맡게 됩니다. D급은 총 336명이었죠. 그리고 총 200명인 C급은 조폭 등 무력을 업으로 삼는 타깃을 상대해야 하고 총 100명인 B급은 킬러들끼리 충돌이 예상되는 임무에 투입되고 총 30명이 되는 A급은 국가 레벨급의 암살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하죠. A급까지는 인생을 내던지고 간다고 했을 때 S급은 절대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킬러들의 정점에 선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신입 킬러가 된 이들 중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선배에게 부탁을 하지만 대신 봉사 자격증을 주고 가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에 자격증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선배들에게 자격증을 뺏겨 상심이 큰 이들을 위해 다시 성당을 찾아간 베드로였는데요. 이들에게 평생 본 적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S급 사도의 싸움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베드로. 언패물도 무기도 없고 손에 쥔 건 무기라고 하지만 민망한 묵주뿐이었고 분명히 빈틈투성이인데 D급 베드로의 눈을 보고 단단히 쫄아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선배는 베드로에게 수천 번 상대해보았지만 결국은 베드로에게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베드로에게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상상해본 적도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먹을 쓰지도 않고 이들을 제압해내죠. 그리고 선배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 자원봉사증을 돌려주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유나 위험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했고 더 강해지고 싶어 하는데요. 이유나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더 힘을 기르는 것이었고 마침 베드로가 봉사증을 건네주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동생과 있었던 일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게 되죠. 사실 유진이는 친동생은 아니었고 유나는 지하철 보관함에서 태어난 그날부터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조되어 보육원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도 만들 마음의 여유와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임무 중에 총을 맞아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유진이 사라졌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유나의 부족한 피를 위해 하루에 5시간씩 수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들은 유진이를 그만 죽이려 했죠. 하지만 유나의 간절함으로 살릴 수 있었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강해지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이유나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강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유나는 힘도 약하고 타고난 체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겁은 많은데 성미는 불같고 킬러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킬러로서의 최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전투에서 이유나는 베드로의 싸움을 눈을 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싸움에서 본 그 모든 기술들을 습득하려 하듯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동체 시력이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수많은 단점들을 장점으로 뒤바꿀 무기이자 누구든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를 건넵니다. 이 무기, 승표를 제대로 다룬다면 스승 없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 승표는 우주의 대표적인 병장기이며 줄을 몸에 감아 적에게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힘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했고 던질 때 회전이 걸려 그냥 던질 때보다 파괴력이 좋았는데요. 또 하나 큰 장점은 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적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제각기 다른 5명을 죽이려면 총은 반드시 5발을 쏴야 하지만 이 승표라는 무기는 원샷 올킬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이곳을 대여한 대여비는 베드로가 직접 비용을 내주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들은 정식 킬러가 되어 일주일에 10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유나에게 이 무기를 알려준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곳엔 승표를 잘 다룰 수 있었던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신입 킬러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체검사, 글로리가 운영하는 신영광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체열. 피를 뽑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목줄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DNA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젊어져도 변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친다면 끝까지 찾아가 숨통을 끊기 위해 달아둔 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관된 늙은 베드로의 DNA와 오늘 뽑은 젊은 베드로의 DNA가 같다는 걸 눈치채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즉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병원을 폭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신영광종합병원은 글로리 클럽이 운영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병원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곳처럼 보이지만 의료사고로 위장된 암살, 부상당한 킬러 처치, 시신의 은닉, 은폐 등 킬러를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DNA는 병원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곳을 폭파시키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곳엔 사도 나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본업은 의사, 하늘이 준 선물 천재 의사라 칭송받았지만 이듬해 의료사고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우에서 나다니엘에 의해 리우의 6개 갱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경찰이 하루 만에 전멸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력자였는데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서울 한복판 전광판에 간접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조력자이자 이 여자가 베드로를 돕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50년간 베드로를 옆에서 봐오면서 계획한 임무에서 실패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신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광고로 인해 글로리에 속한 D급 위주의 킬러들은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 베드로도 함께 하는데요. 이들의 작전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 잡는 베드로 작전이 시작되었죠. 한편 이곳은 최고 보스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육군 참모총장도 있습니다. 그러자 글로리의 새로운 보스의 자질을 의심하는데 바로 참교육해주더니 자신이 만든 걸작과 글로리의 이전 보스이자 아버지의 걸작인 베드로 중 붙으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 베드로는 나다니엘을 찾으러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유나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이곳에 있기에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베드로는 사도 나다니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병원의 모든 입구를 봉쇄했고 위장을 한 베드로는 나다니엘의 수행원으로 함께 실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던 나다니엘, 그러자 나다니엘은 베드로에게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자들의 근육과 힘줄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자신의 손으로 찢고 뜯고 가죽을 벗겼다고 하는데요. 꼭 뛰어넘고 싶은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현재 위장한 베드로에게서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은총을 받으라고 하며 A급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신체 검사를 위해 피를 뽑았던 DNA 검사 결과지를 바꿔치기 위해 나다니엘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이곳에 나다니엘이 나타났고 베드로의 행동을 들키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이곳에서 별 탈 없이 탈출하게 되죠. 이 세상의 강자란 강자는 모두 찾아서 쓰러뜨린 남자 나다니엘.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베드로가 있는 한 최고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나다니엘은 베드로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자 나다니엘은 이유나를 방에 불렀는데요. 같은 사도조차 목숨을 장담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건 베드로와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중 스파이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유나의 동생을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영광병원에서 개발한 45억짜리 혈청 주사 하나면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유나는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영광병원 안에 침투된 B급 이상의 킬러들이 잠복 중이었고 나다니엘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유나가 베드로에게 말한 장소는 다른 곳이었는데요. 그동안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움을 알게 되고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불안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의지한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준 누군가는 베드로가 처음이었고 베드로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소에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자 이유나는 나다니엘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분노한 나다니엘은 이유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병원 내 화재 경보가 발생했고 병원 내 모든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베드로, 그렇게 여기 있는 모든 킬러가 김순구라는 가명을 쓴 남자 베드로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화전에 있는 물을 발사하기 시작하는 베드로, 그리고 수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물에 맞은 모두가 감전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을 모두 상대하게 되며 총 100명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 보스인 나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베드로에게 당하는 나다니엘, 하지만 더욱 진화하는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근육은 찢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데 나다니엘은 그 회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성공했는데요. 공격을 받을수록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의 격을 뛰어넘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푼 근육들은 온몸의 뼈와 신경을 짓누를 만큼 단단해져 결국 나다니엘의 몸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싸움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몸이 굳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근육을 녹여버리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나다니엘, 지금이 나다니엘의 최종 진화이고 지금의 주먹이 나다니엘이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모든 공격이 읽혔고 한 명과 싸우고 있는데 마치 1000명과 싸우는 듯 다채롭다고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 이 김순구라는 인간이 뒤로 정이 내리던 이 좁은 육각형의 너머에 나다니엘 같은 인간이 살아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고, 이건 마치 나다니엘이 한평생 쫓았던 하늘 위의 하늘, 그 아늑한 경지, 자신이 늘 상상으로 그려왔고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그 남자, 즉 김순구가 베드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병원에서의 전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을 비롯한 브라질 킬러들은 모두 사망했고 병원 내 글로리 킬러의 정보도 모두 삭제되었죠. 그리고 나다니엘에게서 얻은 유나의 동생 유진이의 병을 치료하는 곳에 사용되는 혈청까지 선물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이들은 새로운 봉사활동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임무가 아닌 일반 봉사활동이었던 점에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었고 이곳 유일고등학교 선생인 예진과 수희 아저씨가 이곳에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 매달 찾아오는 양아치들까지. 이들의 힘에 의해 베드로의 일행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밤이 되자 베드로는 수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희 아저씨의 정체는 바로 사도 시몬, 세계에서 가장 검을 잘 다룬다는 남자이자 글로리가 낳은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누구나 검을 한번 휘두른 이후에는 반드시 작은 빈틈이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빈틈은 상대에게 반격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시몬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고 상대가 아무리 강한 무기, 그것이 설령 총탄이라 할지라도 이 검과 맞대거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나무로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는데요. 사도 시몬의 실력을 인정하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시몬이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습관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데 걸음걸이, 말투, 냄새, 하다못해 숨소리마저 달랐던 이 베드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번 싸움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순구가 베드로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사도 시몬, 과거 베드로는 사도 시몬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자신이 회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건 베드로가 알려주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나다니엘을 처리한 자가 자신이라 밝히며 글로리를 없앨 거라는 표부를 밝히게 되죠. 60년 전 가브리엘 신부가 세운 영광보육원,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 중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이 선발되었고 그날부터 야산의 흙은 이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루가 생존을 위한 사투가 되었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과 함께 지옥 훈련을 받으며 살아남은 12명은 국가의 비밀 특수유언 12사도로 육성되었고 어느덧 글로리와 12사도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터져버렸는데
영광보육원에 한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부님이 이 아이를 양아들로 삼은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 아이는 왕관을 탐내기 시작했고 기어이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극심하게 분노하는 시몬과 이를 막는 베드로, 그렇게 이 남자의 손에 빨려 들어간 글로리는 순식간에 피와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킬러 조직으로 타락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력했던 그때의 베드로는 지금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왕국을 무너뜨리겠다는 베드로였고, 사도 시몬과의 만남을 끝내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 시몬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새로운 글로리가 들인 또 다른 사도들이었고, 여기 이 여자는 일본 제1의 검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기에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귀엽고 이 여자 사도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도의 환각제로 착각을 한 것이었고 끝내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에게 선물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시몬의 잘린 팔이었고, 이에 분노한 베드로는 진짜 귀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도 시몬을 구하러 이들의 적진 한가운데로 향하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웹툰 27화 킬러 베드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린 하늘문, 그 문을 통해 이 세계 괴물들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선인들의 인간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알림까지 곧 선인들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구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도 선인의 자질을 갖게 되면서 괴물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명과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한 힘의 원천이자 선인의 자질인 선골, 신선의 골격이라 불리며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다루는 천골, 두 번째는 지상의 만물을 형성하는 나무, 불, 흙, 쇠, 물의 기운을 다루는 지골, 세 번째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통해 인간의 육신을 다루는 인골, 그리고 천골, 지골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골도 아닌 예측 불허인 또 하나의 존재, 혼돈 그 자체이며 종잡을 수 없는 괴이한 능력을 가진 괴골, 성골이라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 인간들과 그 위에 올라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선인들의 세상에서 예측 불허의 괴골을 타고난 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완벽한 효율을 가졌고 재앙이라 불리는 괴골의 소유자, 오늘의 주인공 한율. 그는 자신의 약발을 이용해 신선들과 맞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괴물들을 방치하는 선인들을 비판하며 대신 나서는데요. 금방 SNS에 퍼지며 한율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 쿠팡에서 알바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한율, 남들과는 다른 체력으로 일을 하는데 한율이는 남들보다 약이 잘 받는 체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군 시절 동기가 나눠준 영양제를 먹고 나서였습니다. 고된 작업이 있어도 하루에 비타민 2알을 먹는 것으로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고 오메가3는 엄청난 집중력과 맑은 정신을 선사했죠. 그리고 여기에 신선이 되겠다는 황당한 말을 남긴 주인공의 아버지,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친가에 내려가 각종 약재와 탕기들을 사들여 만든 한약재 혼합물을 드셨고 탈이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약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연으로 가서 직접 기운을 쌓고 오겠다는 아버지의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죠.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 한유리가 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 한유리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나오는데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괴물까지. 하지만 바로 그때 커피로 인해 갖가지 감각이 극대화되더니 괴물의 공격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라면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커피빨만 믿고 이 괴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덩치 큰 몬스터. 하지만 마침 그때 약발이 떨어졌고 괴물의 일격에 편의점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 주인공.
그러더니 주인공은 편의점에 있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약성 니코틴으로 영약을 복용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이 괴물을 상대하였지만 많은 수의 괴물들을 상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가 날아오더니 부적으로 이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의 실력에 감탄하며 한유리의 정체를 묻게 되죠. 그러더니 한유리의 손을 잡더니 자질을 확인하는데 천굴도 아니고 지굴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골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고 재앙이 될 소재는 남겨둘 수 없었던 신선. 심성은 착한 한유리의 모습에 단전을 봉인하는 독약을 강제로 먹이고 떠나는 신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유리는 각종 비타민 음료를 섭취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특수재난관리본부에서 발신된 이 문자, 연결된 앱을 다운로드했더니 의문의 환자들과 함께 한유리의 자질을 분석하는 시스템 문구가 뜨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신선이 강제로 먹인 독약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한유리였습니다. 사실 이 신선이 먹인 약은 공청석유라 부르며 극히 드문 확률로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지의 기운을 응축하여 머금고 있어 최고의 영약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한유리는 숙취 해소 음료로 환의 독이 해독되면서 공청석유의 성분만이 남아 약발 잘 받는 한유리의 몸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의 성골 유형은 지골로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나무의 기운이 활발했죠. 이 신선의 정체는 만년 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스페타클한 곳이었습니다. 괴물이라 불려 마땅할 것들이 대지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간혹 저 우주 저편 혹은 다차원의 겹을 넘어 이계의 존재가 건너오기도 했죠. 그때의 인간들은 착취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혼란 속 일부 인간들에게 성골이라는 특출난 재능이 생기면서 괴물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명과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신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제물로 하늘 문을 닫았고 지구 위에 인류만이 번영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인들은 세상의 뒤편에서 신화나 전설로 남아 닫힌 하늘 문을 관리하며 흘러가는 인류의 문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몇 시간 전에 붕괴되었죠. 그리고 TV를 틀자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역마다 지정된 선인들이 활동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부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마침 지골의 유형을 받게 된 한유리는 초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눈앞의 시스템을 보면서 세계의 단전의 열기를 느끼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한유리의 집은 온갖 풀로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세로 100일이나 지나 있던 것이었죠. 다친 곳도 말끔하고 근육이 붙어있는 느낌을 받고 있던 한유리, 시스템이 알려주는 고유 능력을 사용해보는데 마침 집 안까지 찾아온 괴물, 가까스로 이 괴물을 처리했는데 이 괴물의 에너지와 기를 흡수하는 주인공, 그러더니 엄청난 기력이 샘솟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갖가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괴물들을 상대하였고 그곳에서 빛버둥이라는 부적을 사용하자 한유리를 구해주러 온 신선. 그렇게 한유리는 이 신선의 도움으로 금지 구역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오자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지인들에게 문자가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처 경찰서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 이 남자는 방금 전 선신의 제자였습니다. 이 남자의 시스템에서는 상선이라는 등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선인의 등급은 총 9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상선부터 고선, 신선을 지나 영선, 그리고 최고의 선인인 지선까지 각성한 사람들 대부분을 선인이 아닌 수행자라고 불렸는데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질을 인정받아 이 선신의 문화에 상선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죠. 후배에게 정신 교육을 시켜주려던 찰나 자세히 보니 주인공 한유리의 등급은 바로 고선, 상선보다 1단계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방을 한유리에게 빼앗겼고 스승님을 찾아가 일러 바치는데요. 주인공 한유리가 지닌 목의 성질은 보기 드문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가는 물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며 불을 피워 추위를 쫓고 생물이라는 큰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어우러지지 못하는 관계, 바로 이 나무. 이 신선이 주인공을 구조한 이유는 한유리가 가진 성질이 극히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전원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
자신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정부의 발표로는 현재 주인공과 같은 괴골 소유자들은 모조리 격리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여기서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골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골은 크게 청골, 지골, 인골 3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나 네 번째 괴골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성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인들이 모습을 감춘 지난 수십 세기 도중에도 괴골들은 세상에 간섭하려 했으나 이들이 악한 짓을 못하도록 선인들은 합심하여 괴를 추방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괴의 성골을 지닌 존재는 전설과 설화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홍길동과 전우치가 그의 예시였습니다. 유명한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홍길동과 전우치 같은 부류여서 배척당해야 한다는 신성과 정부의 발표였던 것이었습니다. 한유리가 성골 검사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의문의 신선이 한유리에게 먹인 공청석유 때문에 지골이라는 판정으로 격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한유리는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마침 한유리가 괴물과 싸워 얻었던 약재를 찾게 되는데 하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약초와는 달리 사진 속에는 모두 싹튼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는 연옥초라 불리며 씨앗을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나지만 지금 막 새싹이 돋은 씨앗은 음의 기운을 누리는 영양이 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려 싹이 돋은 씨앗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건 싹이 나 있었고 싹이 돋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알려준 방법으로 호흡을 했는데 주인공의 능력으로 스스로 싹을 틔우는 씨앗이었고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냉장고에 있던 복숭아를 가지고 산속에 오릅니다. 씨앗을 심고 호흡을 했더니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호흡을 통해 주위 만물과 기운을 주고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폭우가 내렸고 땅에서 웬 지렁이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자가 나타나자 담배를 피우더니 니코틴을 충전하는 주인공, 그리고 엄청난 힘을 선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내리는 비로 인해 주인공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가지고 있던 나무 뿌리를 이용해 검을 만들어내었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결국 이 괴물을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을 다루는 이 신선이 나타나며 유아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끼는 가조를 죽였다며 주인공에게 공격을 가하는데요. 그렇게 한유리는 감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고 SNS로 빠르게 퍼져 신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유아 부인, 방금 주인공이 쓰러뜨린 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신선의 위세를 떨칠 수 없었기에 한유리를 다시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 괴물을 처치하면서 발견한 나무 토막, 근데 이 나무 토막에서 신비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서 싹을 틔워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선인들에게조차 환상 속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과실, 100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 열매는 최소 3000년이 걸려 맺히며 오직 서왕모라는 과수원에서만 자란다는 이 신비의 반도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요괴 한 마리가 한강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요괴들의 세상에서 인간 세상이 강으로 넘어오니 신을 자처할 정도의 힘을 부리게 되었고 한강 패왕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 팔성당 중 증성학의 심소민, 한강 패왕 관련된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현성까지 접어든 실력자 4명이 한강 패왕을 잡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왕이 까다로운 건 흙과 물을 술법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한강왕처럼 2가지 성질을 통달한 경우는 극소수였고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아득한 경지를 가진 신선이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흙과 물의 상위에 있는 나무 속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쐬러 밖에 나오게 되는데 신소민은 1년 전 주인공이 이 괴물과 전투 중에 흘렸던 검을 주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야말로 한강 패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주인공 한유리를 마주칩니다. 한유리를 따라가자 오히려 뒤를 밟히게 되었고 한유리 특성을 측정해보는데 신소민보다 낮은 고선이라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검을 돌려받았고 한강왕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강왕을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쉽게 한강패왕을 토벌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한강패왕의 몸에서 여의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늑차 천왕이 나타나죠. 사실 이 한강왕은 제자들이 한강왕을 처리해 시민들의 곽광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주인공은 이 신선에게 칼을 내밉니다.
그러자 이 신선은 극대노를 하며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나타난 풍백 신선, 사실 유아 신선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풍백은 유아 신선이 있는 곳으로 한유리를 데려갑니다. 사실 한유리가 가지고 있는 약초로 유아 신선에게 관심을 끈 것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유리에게 연옥초의 씨앗을 보여주며 암시장을 단속하다가 이 씨앗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바로 당연히 주인공이었고 유아 신선에게 무릎을 꿇는 주인공, 그러더니 자신의 정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신선. 주인공은 수행이 너무 모자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신선은 한유리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여자를 같이 붙여주게 되죠. 사실 이 모든 건 주인공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략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유아 신선은 400 후반, 그리고 옆에 여자 자청비는 3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신선들은 600, 그리고 풍백은 400 후반이었죠. 반면 주인공은 고작 45 정도였습니다. 더 분발하겠다는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산속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주인공이 말을 하자 나무가 나타납니다. 이 나무에게 한강왕의 여의주를 주는 주인공, 이는 복숭아 나무였고 한유리가 직접 심은 나무였는데요. 한강왕을 처리하고 공백의 1년 동안 한유리는 이곳에 앉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공력을 증진시켜 주었기에 이곳에서 수액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일주일 전, 아직 크기는 작았지만 이 상태로 먹으려고 하는 주인공 앞에 관악산의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이 복숭아 열매를 탐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유리를 노리고 있는 이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며 복숭아를 남기라고 하지만 바로 먹어버리는 주인공, 그리고 호흡을 해보지만 몸 안에 들어온 복숭아의 열기가 말을 안 듣고 몸속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죠.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잔소리나 하는 산신령에게 연목초를 주게 되는데 위험에 처한 주인공을 위해 굴을 파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가까워지자 한유리가 이들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거는 늑차천왕의 제자였고 주인공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요호번이라는 무기까지 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미호의 꼬리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주변에 있는 기운을 끌어모아 힘을 키우는데, 그렇게 싸움을 하는 도중에 늑차천왕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혼백에 빨려버리게 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무기를 한유리가 손에 넣게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불을 사용하는 신선, 숨구멍만 남기고 늑차천왕에게 데려가겠다고 하는데요. 불을 다루는 이 신선과의 상성이 좋지 않아 밀리고 있었지만 산신령이 요호번의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자 무기를 휘두르는데 엄청난 파워로 신선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선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방금 전에 먹은 반도 복숭아의 효과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먼 옛날 손오공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했기에 피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천군이 휘두르는 각종 보패에도 상하지 않고 열애의 5손가락에 짓누르는 압력에도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버텨낸 피부를 얻었고, 동방삭은 죽음조차 질릴 수명을 원했기에 세포를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염라대왕조차 포기한 재생력, 이 모든 게 반도 복숭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한유리는 성질에 최적화된 맞춤 기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한유리는 이곳에서 밭의 작물들을 가꾸고 이 세계의 생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웹툰 약발이 신선함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결국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한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구출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신 시이라는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겠냐는 시이라였고 수명을 대가로 저승 거래소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만 하면 잠시 동안 죽은 사람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즉 세계 정점이었던 다빈치나 여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주인공이 찾고 있는 엄마는 저승에 없다고 알려주는데요. 엄마 영혼은 아직 이승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사신,
이를 무시하고 갈 길이나 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골목에서 어린 고양이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냅다 신고를 박아버리고 이들을 자극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참교육당해버리는 주인공이었는데요. 어차피 미련도 없는 세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사실 과거 주인공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119에게 구출을 받고 있던 와중에 파도에 휩쓸려 엄마를 잃게 되었던 것인데요. 다시 돌아와 이 양아치들은 주인공을 참교육시켜준 것에 모자라 새끼 고양이의 엄마를 잔인하게 죽이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게 된 주인공은 사신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양아치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무언가 의문의 기운이 주인공을 감싸더니 이들의 공격을 모두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센 양아치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사실 주인공은 복싱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를 빙의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능력을 활용하여 이승에 떠들고 있는 엄마의 영혼을 찾기로 합니다. 이 사신은 엄마를 찾기 위해 영혼을 보는 아이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저승거래소 계약자는 그 아이와 만나면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승거래소에서 위인의 영혼을 빌리면 지속시간은 1시간이고 대가는 수명 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인생 1년만 남기고 모든 일생을 거래하게 되죠. 저승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이전과 같은 무하마드 알리의 능력을 잠시 동안 빌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저승거래소를 열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승거래소를 열 수 있고 티켓의 영혼을 미리 저장해두고 찢어버리면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목걸이를 전달해주는 사신, 이 목걸이가 주인공의 엄마와 관련된 영혼을 만나면 빛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기 위해 빛나는 자수정을 찾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사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고 어김없이 경호를 괴롭히는 일진들이 나타나 경호가 사신에게 받은 목걸이를 빼앗고는 몹쓸 짓을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경호는 티켓을 찢으며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으로 빙의하여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 모두를 단숨에 제압해냈고 다시는 삥 뜯거나 왕따 같은 거는 시키지 말고 자신의 눈에 보이면 다음엔 사지를 찢어놓는다라고 협박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혼을 보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이 아이를 만나 얘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데요. 의문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멀리뛰기의 제왕 실비오 카토르를 빙의하며 아이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소녀와 엮이게 되면서 말싸움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주인공이 쫓고 있던 소녀는 테마사로 사칭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쫓고 있던 상황이었죠. 좌절감에 빠져버린 주인공 앞에 붉은 머리 소녀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의 손을 잡았고 눈을 보니 빛나는 자수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숨기는데요. 과거 좋지 않는 기억으로 PTSD가 온 것이었고 주인공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성불하지 못한 고양이와 마주하였는데 당연히 이 상황을 주인공은 볼 수 없었지만 소녀의 신체 일부를 만지자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눈앞에 거대하고 분노에 가득 찬 고양이가 보였는데요. 가까이만 가도 격하게 반응하는 이 영혼, 대체 이 고양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니 페인트통에 담겨진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이 고양이는 사실 주인공과 만났던 적이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주인공은 페인트를 닦기 위해 물을 사러 향했고 마침 옆에 있던 양아치들에게 향하는 소녀, 이 양아치들이 아기 고양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한채연은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고양이에게 사과하라는 말에 화가 나버린 양아치들, 이 양아치들이 소녀에게 때리려던 찰나 주인공이 등장했고 이를 막습니다. 사실 이 양아치들은 이전에 주인공에게 참교육당했던 이들이었고 주인공을 벼르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제압하고자 사신 티켓에 힘을 빌리려 했지만 그만 티켓을 흘려버렸던 것이었고 무력하게 당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던 찰나 이 소녀는 다짜고짜 짜증난다며 그만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큰 소리를 치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양아치들의 행동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의식 없는 새끼 고양이를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끼 고양이의 어미는 영혼이 되어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은 티켓을 찢으며 위대한 수의사 제임스 해리엇의 힘을 빌려 쓰러진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어미 고양이는 이 상황을 오해하며 더 격한 분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새끼 고양이가 깨어났고 어미 고양이는 화를 풀며 주인공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더니 엄마 고양이가 성불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 소녀에게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대기업 그룹의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리를 뜨는데요. 이때 자신은 한채연이라고 이름을 밝혔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한채연을 또 만나기 위해 한채연이 있는 집으로 향했고 이때 티켓을 사용하여 클라이밍의 신 데렉 허쉬의 힘을 사용하여 한채연의 집으로 잠입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호원에 차마 이곳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채원은 경호원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일상에 지쳐 있었고 실증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경비를 추가하기 위해 경호 추가 인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 눈여겨볼 만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천무도 계승자인 최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 실력으로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인재였고 예전에 독사파도 혼자서 소탕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회장이 자리를 뜨자 이 경호원은 누군가에게 문자를 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채범이라는 남자와 계획을 짜고 한채연을 납치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많아 납치하기가 까다롭다는 말에 좋은 생각이 난 듯한 채범이었고 최범은 경호 면접을 위장하여 회사 내로 잠입하게 됩니다. 저택 내에 있는 경호원들만 대략 수십 명, 정면으로 소녀를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곳으로 걸어오는 한 남자, 바로 주인공 이경호, 엄마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한채연을 만났던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 경호 면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범과 함께 나란히 자리를 앉게 됐는데요. 면접이 끝나고 2차 체력 검정으로는 근력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티켓을 사용하여 역도 선수의 힘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채범과 1대1 대련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채범 앞에 서보니 느껴지는 중압감, 싸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랑 양아치들이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 거래소 능력은 100%를 내게 되는 게 아니었으니 자신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겹다는 말과 함께 10초 안에 선빵을 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치겠다는 한마디에 주인공은 발차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해버리는 최범. 티켓을 찢으며 위인의 힘을 빌렸던 것은 바로 천무도 창시자 이소엽. 이소엽의 취미는 제자들 한 방에 기절시키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곳에 지원한 모든 인원들을 한 방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호를 무시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경호를 보면 엄청나게 경계하게 되는데요. 능력을 사용하면 시험이 이렇게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필기 시험까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3차는 회장님과 직접 면접이 있었는데 지문을 받고 준비 시간 10분 그리고 면접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었고 체구도 작고 왜소한 체격에 애같은 얼굴, 외관상으론 감점 요소뿐이었지만 경호의 평가지를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사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장 정동호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지원자가 최범을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인공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며 최종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뜯어낸 순간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생일 선물로 잠시 동안 자신의 곁에서 경호원들을 모두 빼달라는 은채였고 그러자 옆에 있던 주인공을 보더니 경호를 뽑아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실비실해 보이는 경호를 경호원으로 두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회장님은 주인공이 나이도 속이고 실력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17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채범을 한 방에 기절시켰다는 것에 조금 걸렸지만 위험 요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경호를 채용한 특별한 이유에는 사실 채연이는 2번이나 납치되었었고 주변에 수상한 자가 미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것은 무려 27건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평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채연이와 동갑내기 경호원이고 밖에서는 아무도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놈들도 쉽게 접근해 올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이 방법은 채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놈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든 잡아 박멸하겠다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에서 한채연을 만나게 되고 말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경호원의 팀장이 정신교육부터 시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경호원은 제1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석이었고 주특기는 검도이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위치 추격기가 달린 볼펜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최소 한 달은 이지석 팀장 자신이 주인공을 지켜보면서 늘 감시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수상하게 골목에 서 있는 한 경호원, 한채연을 납치하려고 하는 스파이였습니다. 마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번엔 믿을만한 사람으로 대기시켜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편 이곳에서 티켓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주인공, 영혼을 선택하지 않으면 티켓을 찢어도 다시 붙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티켓이 사라져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채연, 밖에 나가고 싶었던 한채연은 주인공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한채연은 경호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주인공과 단둘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미인계를 사용하여 주인공으로부터 떨어지는 데 성공하여 자택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분 후 이지석 팀장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채연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한채연의 경호원으로 위장하여 한채연을 노리고 있는 경호원이자 스파이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조폭들도 한채연을 찾으러 떠났는데 경호원들의 무전을 듣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이 남자가 한채연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실 이 남자는 FBI 사이버 보안 요원 어스틴 챔프먼의 능력을 사용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정보를 이지석 팀장에게 전달해주게 되고 한채연이 하늘 공원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경호원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스파이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곳으로 향했지만 먼저 도착한 건 한채연을 노리고 있는 족복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직접 한채연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한채연은 납치를 당하게 되죠.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경호원들은 이상하게 모두 교통체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처럼 지나간 누군가, 이자는 바로 능력을 사용한 주인공이었고 납치범의 턱 밑까지 쫓아온 주인공, 그리고 당당히 이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티켓을 찢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인공, 이상하게 젖은 거래소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용했던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맨몸으로 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고 주인공이 납치범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로 경호팀들이 이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납치범들을 쫓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때 같은 경호팀이라고 생각했던 인원이 이지석 팀장을 방해하게 되며 결국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게 되어 오토바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범의 차량을 놓쳤지만 그곳에 위치 추적기를 던져놓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경호팀이 따라붙게 되고 간신히 납치범들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연이는 차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이 차량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는데요. 마침 이들에게 티켓을 붙여놨던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만이 한채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비운의 액션 배우 브랜든 리의 능력을 사용했고 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들이 향한 공장을 앞서 도착하였고 이들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납치범들을 처리하고 보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하지만 너무나 강력했던 이 보스를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힘, 기술, 체력, 체급, 실전 경험 모든 면에서 불리했죠. 굳이 불리하게 정면으로 싸워줄 필요가 없었고 영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영화 세트장 같이 생긴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이어졌고 마지막 일격으로 보스를 상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팀의 스파이와 접선 장소에서 만나 스파이까지 참교육시켜버렸죠. 그렇게 모든 사건은 해결되었고 주인공 혼자 이 모든 걸 해결했지만 티켓의 힘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비밀리에 남겨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채연과 이 모든 상황을 주인공 혼자 처리한 부분으로 비밀 약속을 하는데요. 자유를 원하는 한채연, 이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에 주인공은 한채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채연을 노리는 놈들한테서 지키면서 밖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놈들을 전부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대신 주인공도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엄마 영혼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채연을 납치한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데 성공하고 한채연은 무사히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곳을 주시하고 있는 한 남자, 코드네임 블랙맘바, 그분이 심어놓은 스파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이들에겐 파충류의 코드네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은 스파이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항상 발신 표시 제한으로만 연락 오는 의문의 남자에게 돈만 받고 일을 해왔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이미 입단속을 시킨 뒤라 배우자를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모든 사실을 숨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경호원들에게 찬밥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러자 회장님이 주인공을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과 달리 회장님은 주인공이 채연이를 구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CCTV로 주인공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인공을 자르려 했지만 채연이가 모든 사실을 말한 것이 그 이유였죠. 모든 것이든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하는 회장님에게 주인공은 채연이와 함께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채연이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들을 모두 잡겠다고 하죠. 채연이를 몇 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수십 명 두었지만 적들은 조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꼬리를 잡기 힘들었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서 적들을 이끌어내기로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인지라 회장님은 그것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적들은 내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채연이를 안에서 보호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한채연을 지키겠다는 주인공의 말에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채연이와 주인공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채연이는 이쁜 외모에 많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이 채연이를 불렀고 시간이 별로 없어 엄마의 영혼을 빨리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채연이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게 됐는데 사실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채연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승에 좋아서 남아있는 영혼, 그리고 이승에 미련이 있어서 남아있는 영혼, 이렇게 두 분류 빼고는 나머지 저승으로 간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렇게 영혼들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갑자기 일진들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인공과 채연이를 위협했고 티켓을 쓰려 하자 뒤에서 급습해오는 일진에게 막혀 제압당하고 마는데요. 마침 등장한 학생회장, 다행히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인공과 채연이가 대화를 하던 중 일진들이 다시 나타나 몰래카메라를 찍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주인공, 축구 게임에서 이기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축구 시합을 치르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 여기 일진 이준호는 프로축구를 준비했다가 그만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게임 시작 전 축구하면서 다치는 건 싸움이 아니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이준호. 어느덧 스코어는 7대 0으로 되었고 간신히 얻은 찬스를 같은 팀이 태클을 하며 순간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는데 사실 같은 팀원들조차 주인공을 골탕 먹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주인공은 결국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여 축구계의 혁명가 요한 크루이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준호를 제치며 골을 넣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게임이 시작된 지 30분, 8대 0 스코어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15분 만에 8대 6이 되었고 이를 보고 있는 학생들 눈에는 어른이 걸음맞댄 아이와 놀아주는 걸로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였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채연, 주인공의 뒤에 있는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채연은 영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골을 남기게 되고 이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이준호는 주인공에게 살인 태클을 감행하였지만 이마저도 막히며 참교육을 시전하는 주인공인데요. 마침내 이준호는 주인공에게 사과를 했고 채연이의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마저 모두 지우게 되며 라이브 방송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 영상은 학교 내 일진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채연이와 주인공은 엄마의 영혼을 찾기 위해 조퇴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양호실에서 조퇴증을 끊어야 했습니다. 양호실로 향한 이들 앞에 사신 시이라를 마주하게 되죠. 엄마의 영혼을 찾는데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하며 엄마는 현재 이승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시이라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퇴에 성공하게 되고 이들은 골목에서 여럿이서 한 여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들은 전 학생인 주인공을 알고 있었고 이준호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급습해오는 인원이 있었는데 티켓을 쓸 타이밍을 놓쳤지만 본능적으로 이들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티켓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위인들의 능력을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 되었죠. 위력은 줄였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티켓 없이도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일진들이 주인공을 벼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평윤, 김승환, 천진호로 돌아가는 일진의 서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서열 1위는 천진호라고 하죠. 마침 이곳에 천진호가 나타났고 다짜고짜 주인공에게 일진회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조용한 성격에 운동엔 관심도 없어 재능도 없었던 주인공, 그래서 항상 일진들의 눈앞에 뛰게 되었고 한번 얕보이고 나서 3년 내내 먹잇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일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고 하지만 천진호에게 무참히 털리게 되며 티켓을 사용하지 않고 천진호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국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에 생각이 많아진 주인공, 티켓 없이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수명을 팔아야만 그런 놈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일어났고 티켓으로 남아있는 감각들을 최대한 살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원인치를 마스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 사신 시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시이라는 안마를 부탁하게 되죠. 그렇게 엄마와 관련된 영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근처 피아노 학원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원한이 가득한 악령을 마주하였고 이전에 무리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한 학생을 보게 됐는데 이 소녀는 이들에게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 이곳을 기웃거리고 있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엄마 영혼의 단서를 찾기 위해 이 소녀를 달래주기로 하는데요. 그 전에 주인공은 성장을 위해 단련을 하던 중에 이전에 사용했던 위인의 능력의 감을 찾게 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경호 팀장이 보게 되었고 최단 기간에 주인공을 쓸모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지석 팀장에게 훈련을 받으며 티켓 없이도 큰 힘을 다루게 되며 동시에 엄마 영혼을 찾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34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